행복한 시간 4교시가 왔습니다. 행복 안 하세요? 행복하죠? 예, 그래요. 우리는 오직 목표가 하나잖아요. 4교시 마치고 밥 먹자. 이것만 지금. 자,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행복한 시간 4교시죠. 예. 자, 그래서, 행복하니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사세요. 자, 이렇게. 지금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가격을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지금까지 배운 건 무엇을에 대한 이야기죠. 가격 이야기. 평가사는 가격 알려준 사람이다. 근데 가치를 반영한 가격 알려준다. 기억납니까?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배운 거 이야기해봐요. 평가사가 알려주는 것은 프라이스로서의 가격이 아니라 밸류를 반영한 가치를 반영한 가격이다. 그래서 평가사들은 가격이라는 용어도 쓰기 싫어해요. 가액이다 막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자기들이 알려주는 건 중개사랑은 좀 다르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뭐였어요? 너무 많아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거죠. 예, 그래요. 제가 묻고 제가 답하는 게 제일 속 편해요.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는 협의의 가격과 임대료가 있다. 콜라는 임대료 없다. 두 번째, 부동산 콜라는 물리적 실체에 대한 가격이지만 부동산은 소유권 기타 권리익에 대한 가격이었다. 콜라는 장기적 배려 안 하지만 얘는 장기적 배려하고, 콜라는 개별성이 없지만 얘는 개별성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형성되고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뭐 이런 것들. 세 번째, 우리 가치는 다원적이다는 가치 다원설 이야기도 좀 했죠. 그리고 가치 발생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가치 발생론에는 미안해요. 내가 답해야죠.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이 있었다. 알프레드 린 같은 학자는 이전성이라고 하는 걸 들기도 했다. 근데 가치 발생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치 형성 요인인데, 여기에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었다. 그 중에 지역 요인은 그 지역의 가치를 형성한 요인이다. 그걸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다. 그럼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이 나오고 그 지역의 일반적이고 평균적 이용인 표준적 이용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개별 요인은 대상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형성한 요인이니까 그걸 분석하게 되면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이 나온다. 근데 가격을 구할 때는 최유효용을 전제를 하니까 개별 분석을 하면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과 구체적 가격이 나온다.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비교하는 것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지역 분석의 대상에는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동일 수거권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고, 그 다음에 가격 재원칙, 그래서 가격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는 법칙성이 있다 그랬죠. 어떤 법칙성이 있었냐면 가장 기준되는 게 최유효 영위원칙, 시간적인 면에 토대가 되는 원칙으로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 그 부동산의 내부적 요인을 반영해서 가치가 이루어지니까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 수익 최정 체감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외부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 경쟁의 원칙. 그리고 경쟁의 원칙과 관련된 원칙으로 대체의 원칙과 수요 공급의 원칙, 대체 원칙과 관련된 원칙으로서 기회 비용의 원칙, 이런 거 막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놀았던 거예요. 우리 노는 거잖아요. 학계로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학계로는 이해를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지, 여러분 법조문처럼 이렇게 딱 외워가지고 그 표현들을 맞냐 틀리냐 이거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를 해서 그 표현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통하는가 통하지 않는가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어때요? 학계론 공부는 다 종합 응용과학이라서 유기적으로 다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과 끝까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요게 다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감정평가 방식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감정평가 방식에도 또 뭘 그리냐면 이런 걸 그려요. 지겨워 죽겠죠. 수요와 공급할 때 그만 끝내지. 얘가 시장에도 나오고 정책에도 나오고 감정평가에도 나오고 자주한 금융론에도 나오고 지가 막 항상 나와 이게. 그러니 얘를 모르고는 학계론이 어려워지니까 이쪽 영역도 잘 정리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생각해보세요. 가격이라고 했을 때 이건 공급이죠. 공급자와 관련해서 이 건물을 지은 공급자가 있어요. 그럼 이 건물을 지은 공급자는 분양 가격 이런 거 책정할 때 당연히 뭘 따져요? 이 건물 지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 따지겠죠.
그래서 비용성을 반영해서 가격을 평가하고자 하는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비용이 생산비고 원가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수요자 입장에서는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지을 때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요? 이 건물을 지금 분양받아서 장사를 하게 되면 수익이 얼마나 나올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수익성을 반영해서 가격을 평가하고자 하는데 그런 기법을 수익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서로 싸웠어요. 내 말 맞다, 내 말 맞다 싸우니까.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 마샬이라는 사람 어디서 들었나요? 뭐 할 때 들었어요? 하여튼 들었어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마샬하면서 위치가치 이야기할 때도 한번 설명했고요. 도시 토지의 가치는 농촌 토지 가치보다 비싸다. 왜? 위치가치 때문에. 또 준지대라는 말 이야기하면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 준지대 기억납니까? 그렇죠? 뭐였어요? 뭔지 몰라도 자전 기억나요. 그죠? 기계 이런 데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잉여 이런 걸 준지대라 그랬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막 이야기했고 우리 많이 배웠잖아. 다 연결돼 있잖아.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때 마샬은 이게 신고전학파거든요. 이 사람은. 신고전학파는 야 싸우지 마라. 결국 가격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시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뭘 반영해야 된다? 시장성을 반영해야지. 그럼 시장성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시장 수요 공급을 반영해서 가격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형성된 거래 사례 가격을 가져다가 비교해서 가격 알려주면 되지. 그래서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을 가격의 삼면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런 가격의 삼면성을 반영해서 가격을 구하는 세 가지 방식을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우리 책에 보니까 455쪽에 거기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런 말 나오죠? 이걸 반영해서 세 가지 방식이 거기 나오는 감정평가 뭐다? 3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격에는 아까 광의의 가격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협의의 가격과 임대료가 있다는 거 기억납니까? 부동산 가격 특징할 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요 광의의 가격에는 다시 협의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455쪽에 이제 원가 방식 나오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또 뭐가 나와요? 비교 방식,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 나오나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457쪽 박스 내용이네요. 자, 457쪽 박스를 한번 봅니다. 원가 방식은 가격의 삼면성 중에서 뭘 반영하고 있다? 비용성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비용접근법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때 협의의 가격을 구하는 걸 원가법이라 그래요. 원가 방식이니까 원가법. 자,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건 적산법이라고 쓰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주로 원가 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물건들이 나오네요. 공부가 열심히 된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감정평가사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 판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원가법을 적용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이라 그랬어요. 건물. 기억납니까? 건물은 지을 때 원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비교 방식이다 하는 거 여러 번 설명했고,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원가가 있잖아. 기계니까. 그래서 원가 방식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교 방식을 쓰는 건 뭐라 그랬어요? 과자동산 혹시 기억납니까? 비교 방식 과자동산 뭐요? 과수원, 자동차, 동산, 산은 뭐요? 산림. 이런 것은 거래 비교 방식을 통해서 가격을 구하는 거다. 비교 방식. 공부가 많이 돼 있는 분은 수익 방식도 떠오르죠? 수익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물건은 그래요. 저한테 광어를 사주실 분들은 기억을 하는 거고, 광어를 사주기 싫은 분들은 기억을 막 억지로 지우는 거죠. 막 지금 합격을 하면 저한테 광어를 무수히 사주신다. 광어 무수. 수익 방식 쓰는 거 뭐였어요? 광업재단, 어업권, 무형자산. 그 무형자산에는 영업권, 특허권, 의장권, 실용실현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수익하는 법 쓴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죠. 예, 그걸 그대로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뒤에 설명할 거고요. 자, 특징에 보면 원가 방식은 누구 가격이라고요? 공급자 가격 성격이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누구 가격이죠? 수요자 가격 성격이다. 비교 방식은요? 수요와 공급이 만났으니까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시장 가치 구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관련 학파는 원가 방식은 고전 학파의 생산비 가치설이다. 생산비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을 반영해서 가치가 형성된다. 그게 생산비 가치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익 방식은 누구라고 써놨어요? 한계, 효용 학파 이런 말 써놨나요? 우리 한계라는 말 배웠나요? 뭐 할 때 배웠어요? 여기가 우리의 한계군요. 자, 그래서 우리 한계할 때, 집약 한계할 때 여기 추가 한 단위 더 투입됐을 때 비용하고 기억납니까? 추가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수입이 일치할 때가 집약 한계다. 이윤이 극대화되는 정수다 이런 거 이야기했거든요. 요때 한계가 영어로 마지날이라고요. 추가 한 단위 더 그럴 때 한층 한층 더 쌓아 올라갈 때. 그럼 생각해봐요. 요 수요 곡선 있죠? 수요 곡선 있나요? 지금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게 지금 수익 방식이잖아요. 이 수요 곡선이 뭐냐 하면 한계 효용 곡선이에요.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한계 효용 곡선이란 뜻은 효용은 만족이잖아요. 빵이 한계가 있어요. 배가 엄청 고파요.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그거 살려고 하겠죠? 배가 엄청 고프니까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빵 한 개 먹었어요. 그럼 추가 한 단위 더 먹으면요. 효용이 한 개 때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추가 한 단위 더 효용이 한 개죠? 효용이 작아지니까 가격도 어때요? 두 개째가 되면 한 개째는 이렇게 효용이 컸는데 두 개째가 되면 효용이 작아지니까 가격도 내려간다고 보는 거 이렇게. 그럼 세 개째가 되면요. 더 내려가겠지. 이런 점을 쭉 연결한 게 지금 한계 효용을 연결했다.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이 한계 효용 곡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을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요걸 반영해서 가격 구하는 게 수익 방식이니까 수익 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뭐다? 한계 효용 이론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자, 그런데 다만 써놨으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면 어때요? 좀 더 지식적인 면에서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그러면 자 458쪽에 시상가액이란 말 나오나요? 그 시상가액은 어디 나오는 표현이에요? 지금 457쪽 그림에서 박스에서 보면 자 원가 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면 그걸 무슨 가격이라고 한다고요? 원가 방식 구한 거 적상가격 그렇게 써놨나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면요 그게 비중가격이라고 써놨죠? 수익 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면요. 수익 가격이에요. 그런데 요 세 가지 방식을 통해 나온 가격이 똑같냐 이거죠. 그래서 알프레드 마샤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역시 완전 경쟁 시장이면 이 세 가지는 똑같을 거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보니까 요 세 가지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적상 가격 구했더니 10억이고요. 비중 가격 구했더니 11억이고 수익 가격 구했더니 12억이에요. 이렇게 이 부동산의 가격을 구했더니 자 그러면 여러분이 평가사예요.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라고 알려줄 거예요? 평가사가 아니니까 관심도 없고 예. 말할 이유도 없고 그런 거죠. 예. 그때 요 세 가지를 더하면 얼마예요? 33이죠. 그럼 나누기 3하면요. 11억이죠. 요렇게 11억 해서 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요렇게 하는 건 무슨 평균이죠? 산술평균이라 그래요. 우리가 더하고 나누고 하는 거 기억나죠? 산술평균입니다. 산술평균 하면 그 물건의 성격이라든가 특성 이런 걸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술평균이라는 논리는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럼 요런 세 가지 가격을 아직 완전한 감정평가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임시로 뭐 했다? 아직 산정한 가격이다.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시산가격. 또는 시상가액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요거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450 몇 쪽에 보니까 8페이지에 보니까 시상가액 조정이라고 써놨죠? 그때 동그라미 1번 감정평가 3방식을 정해서 구한 가격은 대상부동산의 최종평가 가격이 아니라 뭐다? 시산가액이다. 원래 가격을 평가사들이 가액이라고 쓰는 거죠. 지금 시산가액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동그라미 3번에 거기
시상가액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을 정해서 구한 시상가액을 단순히 산술평이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 물건의 성격을 보니까 수익성 부동산이에요. 그럼 어디에다가 수익 방식에다 비중을 좀 더 줄 수 있죠. 비중을 좀 더 줘서 이게 뭐 60% 이렇게 하고 여기는 나머지 20%씩 요렇게 해가지고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 있었죠. 요런 걸 무슨 평균? 가중평균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런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시상가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평가사들은 자료의 신뢰도라든가 대상 물건의 성격이나 대상 부동산의 용도 이런 거에 따라 조정을 달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하면 여기다 좀 더 비중을 더 두고 이렇게. 이해됐죠? 나머지는 비중을 좀 적게 둬서 가중 평균하거나 이렇게 해서 구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시상가액 조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평균은 잘 쓰지 않지만 산술 평균은 잘 안 쓰지만 어떤 평균을 쓸 수 있다? 가중 평균의 논리는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459쪽으로 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원가 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거하고 임대료를 구하는 게 있겠죠? 협의의 가격을 구하는 게 있고 뭐가 있다고요? 임대료를 구하는 게 있다고요. 우리 먼저 임대료 구하는 거 알려드리면 우리 임대료는 아까 가격과 임대료는 무슨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원본과 과실의 관계에 있다는 거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 건물의 임대료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뭘 가져와야 되는 거요? 요 임대료의 기초가 되는 가격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 가격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건물 가격이 1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1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건물을 샀네요. 왜 샀어요? 돈 벌려고. 이 건물 임대해서 임대료 얻으려고.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있겠죠. 그게 뭐다? 기대 이율입니다. 자, 적어도 요 10억을 주고 요 건물을 사면 여기서 임차인들한테 임대료라고 하는 과실을 얻을 수 있는데 얼마를 얻을 수 있냐면 기대되는 게 6%래요. 연 6%. 그러면 얼마가 기대되는 거예요, 지금? 연 6천만 원이라는 과실이 기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산 거라고요. 10억을 주고. 그런데 요 6천만 원 누구한테 받아요? 임차인에게 받겠죠? 근데 임차인한테 받으면 돈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임차인한테 6천만 원 받았어요. 뭐 할 거예요? 돈 받으면 얼른 주머니에 넣으세요. 돈 받으면 딴 데 이거 하면 안 되니까 얼른 주머니에 넣으세요. In my pocket 하셔야 돼요. 요거를 순임료라 그래요. 얼른 내 주머니에 넣는 거. 내 거 하고 딱 챙겨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요렇게 해서 6천만 원만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건물은 은행에 넣어놓는 거와 달리 건물을 사뒀더니 뭐 내라고 날아오고 재산세 내라고 날라오고 관리하시는 분 월급 달라고 날아오고 뭐 이런 거나요? 여러 가지 경비가 막 들어가요. 여기에 감가상각도 되고 이 건물이. 그런데 이런 경비들을 비용들을 6천만 원 인마이 포켓 해놓은 데서 다 꺼내주면요. 여기가 점점 작아져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수 있어요. 아깝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건물도 원장님 건물 아니죠? 원장님이 지금 사용해서 수익해서 뭐 하고 있어요? 돈 벌고 있죠? 그러면 이 건물에 들어가는 각종 경비들도 수익을 얻는 당신이 비용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더 받겠대요. 뭘 더 받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내 거 하고 챙기는 거고 인마이 포켓용이니까 꺼내서 안 줄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건물에 들어가는 필요한 각종 경비는 누구에게 받겠다? 임차인에게 받겠다. 이렇게 쌓아서 받는 임대료를 쌓을 적자 써서 적산 임대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는 임대료를 뭐라 건다? 적산 임대료. 줄여서 적산 임대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몇 쪽으로 가서 466쪽 맨 밑에 갑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적산법이라고 써놨나요? 이렇게 해서 임대료 받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적산법이라고 쓰는데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기대율을 곱해서 내 거 챙겨야 되죠? 거기에 산정된 기대 수익에다가 대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차인데 필요한 경비를 뭐해서 더해서 임대료입니다 하고 받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기초가격, 이게 기초가액이죠? 에다가 뭘 곱하시고 기대율 곱해서 내 거 기대 수익 챙기고 거기다가 뭘 대해서
필요한 각종 경비 임차인한테 더해서 받겠다. 이렇게 쌓아서 받는 임료를 적산임료라 한다.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이것도 제가 앞글자 따서 필적 이러고 막 알려줬어요. 알려주면 뭐예요? 원본과 과실의 관계 알고 있냐 그러니까 하나도 이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고 그게 원본이잖아 얘가. 원본 가지고 임대료 구하는 거라고 과실 구하는 거라고. 그게 뭐라고요? 적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물어보면 변화무시 뭐라 그럴 거예요? 언제요? 이렇게 그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이것도 반복되면 나중에는요. 언젠가는 아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이 언제 올란가. 자, 그래서 어때요? 예, 적산법은 원본으로 과실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예. 459쪽 갑니다. 자, 임대료 구하는 뭐에 대해서 지금 배웠고 적산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가격을 구하는 걸 뭐라 그런다? 원가 방식 가격 구하는 거 원가법이라 그럽니다. 자, 원가법은요. 자, 평가사에 가서 이 건물 가격 물었습니다. 이 건물 얼마입니까? 이렇게. 즉 토지 말고 건물 부분만 물어본 거예요. 얼마냐고. 그러면 평가사는 이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원가를 구합니다. 즉 새 건물 가격, 신축 가격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쓴다? 재조달 원가. 그런데 이건 새 건물 가격 되었죠? 근데 가격을 구할 때는 항상 무슨 시점에? 기준 시점. 기준 시점에 새로 지을 때 원가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은 지금 낡았죠? 낡았으니까 뭘 해야 돼요? 감가, 그동안 발생한 감가 누계액을 빼야 됩니다. 감가 누계액 빼면 현재 가격이 나오겠죠? 현재 가격을 뭐라고 써놨어요? 거기에서 적산 가격. 아까 임대료가 적산 임료니까 이것도 적산 가격 이렇게 쓴 거예요. 물론 가액 이렇게 써도 됩니다. 적산 가액. 자, 그러면 여기서 원가법에 살아야 될 거는 재조달 원가 구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과정을 감가 수정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내용을 아셔야 되겠네요. 하나는 재조달 원가, 그 다음 뭐 감가 수정 이야기, 개념 봐둡니다.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뭘 해주세요?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 빼서 적산 가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재조달 원가의 봐둡니다.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을 재조달 또는 재생산할 때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 총액입니다. 따라서 재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표준적인 신축 원가로서 적산 가격의 상한 가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적산 가격은 여기서 감가라고 하는 걸 해서 요 가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 가격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감가되기 전의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격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상한 가격이죠. 여기서 감가해서 요 가격이 나오니까 요 가격은 요 가격을 못 넘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상한 가격이죠. 자, 그러면 일단 알았다. 근데 재조달 원가의 종류가 나오죠. 여기 종류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써놨어요. 하나는 무슨 원가? 복조 원가. 자, 복조 원가 다른 말로 복제 원가라고 써놨죠. 또 하나는 무슨 원가라고요? 대치 원가 또는 대체 원가 이렇게 써놨죠. 자, 복조는 거기에 보면 물리적으로 똑같이 지을 때 원가를 복제 원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치 원가는 어느 측면에서? 효용 측면에서 똑같이 지을 때 원가를 뭐라고 쓴다? 대치 원가라고 쓰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복조 원가란 대상 부동산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조달할 때 소요되는 원가입니다. 물리적 측면의 원가입니다. 자, 대체 원가 다른 말로 대치 원가는 재료 변화, 공법 발달로 복조 원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뭘 가진다? 효용을 가지는 부동산을 조달할 때 소요되는 원가입니다. 자, 그런데 맨 끝에 뭐라고 써놨어요? 대체 원가는 효용적 측면의 원가로서 기능적 감가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감가 수정에서 요 감가 요인에 대해서 배웁니다. 감가 요인과 관련해서 뒤로 넘겨 보시면 먼저 462쪽을 봅니다. 462쪽에 감가 요인이 나오죠? 거기에 무슨 감가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 무슨 감가가 있어요? 경제적 감가. 많이 듣던 말들이죠? 그래서
물리적 감가는 말 그대로 낡았다, 부서졌다, 마모되었다, 뭐 손상되었다 이런 말들이라고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원칙과 관련돼 있어요? 변동의 원칙과 관련돼 있다 이런 말이 나오나요? 우리 아까 가치 형성률이 변하면 가격도 변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건물이 낡은 건물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낡았네 그러지 말고 이 건물에 가치 형성 요인에 변동이 생겼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그게 변동 원칙 관련되잖아요. 자, 기능적 감가 아까 배웠죠? 기능면에서 문제되는 거 뭐가 기능적 감가라고 했어요? 자, 기억번에 건물과 부지가 부적합한다. 내부적인 거죠? 내부적으로 균형이 안 맞다는 소리예요. 설비가 불량하다. 설비 부족 과잉. 그러니까 부족 설비도 기능적 감가고요. 과잉 설비도 뭐라고요? 기능적 감가라고 이렇게 쓸데없는 게 있다. 이런 것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역시 그거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보이시죠? 아까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그거는 외부 환경과의 관계 문제라고 그랬죠. 인건적이 쇠퇴했다. 대상 부동산의 시장성이 감퇴되고 있다.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게 다 경제적 감가고요. 적합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아까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때 그러면 기능적 감가에서 뭐가 있다고요? 부족 설비도 있고 과잉 설비도 있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이고요. 여기 옥상에 물탱크가 2개가 있는데 한 개 1억씩이라고 쳐봐요. 복제하려면 얼마 들어요? 12억 들겠죠? 똑같이 하려면. 근데 옥상에 물탱크 한 개가 과잉 설비래요. 쓸데없는 게 하나 올라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효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효용 측면에서 똑같이 하면 11억이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제조달 원가니까 여기서 감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감가 누계 산정할 때 아까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가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1억을 넣어야 된다 이거요. 이걸 빼야죠. 쓸데없는 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요. 뺄 때 무슨 감가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 낡았으면 감가해야 되고요. 외부 환경이 안 좋으면 경제적 감가도 해야죠. 근데 기능면에서 문제가 있는 건 이 자체 이미 빼버렸잖아요. 그렇죠? 또 하면요. 이중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뭐 봐달라는 거죠? 아까 459쪽 맨 밑에 대체 원가는 효용적 측면의 원가라 그랬죠? 그래서 무슨 감가하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여기는 대체 원가는 효용 측면의 원가니까 기능적 감가하면 이중 감가가 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460쪽에 제조달 원가 메뉴의 산정 기준을 봐둡니다. 자, 제조달 원가를 산정한다고 했을 때 그 제조달 원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 토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들이니까 뭐가 생겼어요? 건물이 생겼다고요? 그럼 이 건물의 뭐에 대해서 제조달 원가를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지금 건물의 제조원가. 그러면 이 돈은 도급인이 누구한테 돈을 주겠어요? 수급인에게 돈 주면서 건물 좀 지어줘 이렇게 했겠죠? 그래야 건물이 생기죠. 그럼 이때 요 돈의 이름을 뭐라고 쓴다는 거예요? 표준적인 건축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표준적인 건축비.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공사비를 줘야죠. 그래야 건물 지어주죠.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가 있고요. 수급인에 뭐도 들어있어야? 요것도 있어야 수급인이 어때요? 지어줄 거 아니에요. 수급인의 이윤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요 돈 말고도 도급인이 은행에서 이 건물 짓기 위해서 대출 받았다 그러면요. 뭐 내야 돼요? 이자 이런 거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수급인에게 주는 돈이 아니죠. 도급인이 직접 부담하는 별도의 돈도 있다고요. 요걸 통상 부대 비용이라 부른다고요. 그러면 요 두 가지가 합해서 뭐가 된다? 건물의 제조달 원가가 되는 거예요. 건물 제조달 원가.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요건 지금 도급 건설 방식이거든요. 도급조 가져가는 거. 자가 건설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가 건설하면 당연히 공사비는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돈도 역시 어때요? 그냥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수급인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이윤 요놈이 있었잖아요. 요걸 포함시켜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결론은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포함시킵니까? 자기가 건설하면 딴 데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거 못 벌잖아요. 그거 포기하고 지금 여기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기회비용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그대로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자가 건설도 뭘 준용한다? 도급 건설을
준용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위에 460쪽에 동그라미 1번 뭘 기준하라고 돼 있어요? 토급 건설을 기준한다 이런 말이 있죠. 자가 건설한 경우에도 제조자원가는 뭘 준하여 처리하세요? 토급 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그 말은 수급인의 이윤도 그대로 포함시켜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가 건설할 때도. 2번 일반 건축물은 두 가지로 돼 있다 그랬죠. 제조원가가 표준적인 건설비하고 통상 부대 비용인데 그 표준적인 건설비에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급인의 이윤 이런 게 다 들어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재정가 산정할 때 다 포함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알았다 그러면 그 옆 페이지에 있는 예제 정도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제 보면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원가를 물었어요. 자, A 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짜리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 400이고요. 연면적 1250제곱미터입니다. 자, A 건물의 준공 당시 공사비가 단위가 1,000원이니까 직접 공사비 얼마예요? 2억 7천. 간접 공사비 3천. 합해서 공사비 합계가 얼마 들었다? 3억 들었고 개발업자의 적정이윤 6천만 원 들어있네요. 토탈 얼마 들었다는 거요? 3억 6천 들었다. 총계가 3억 6천인데 10년 전에 건축비가 100이라면 기준시점 현재는 135다. 그 말은 10년 전에 이 건물 지을 때 3억 6천 들었잖아요. 근데 제조달원가는 무슨 시점에 새로 짓는다고요? 기준 시점에 새로 짓는 거죠. 그럼 10년 전에 3억 6천 원 기준 시점으로 바꾸면 100분의 얼마? 135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35% 올랐다 이 소리입니다. 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4억 8,6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4억 8,600만 원이 이 건물에 뭐가 되는 거죠? 제조달 원가입니다. 그런데 물어본 게 제곱미터당 제조원가를 물었잖아요. 뭐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연면적 얼마? 125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1번에 나오는 38만 8,800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조달 원가는 무슨 시점에? 기준 시점에 새로 지을 때 원가다는 걸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462쪽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 하자고 이제? 감가수정 이야기 하자고요. 그럼 이 감가수정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감가수정에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으로 3가지 정도로서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배웠던 감가 요인에 대한 이야기 알아두셔야 되고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했던 요인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는 감가 수정하고 비슷한 용어가 있으면 서로 비교하는데 감가 상각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감가 수정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감가 수정 방법에는 내용 연수법이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감가 누계액이 많아진다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는 다시 정액법과 정률법과 상환기금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연수법 말고 눈으로 관찰하는 관찰감가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가 요인을 분해해서 하는 분해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요 3가지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감가 요인은 봤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자,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그 내용은 여러분 책에서 순서가 조금 몇 쪽을 먼저 보시냐면 466쪽을 좀 먼저 봅니다. 자, 감가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가수정은 뭐 하는 거죠?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평가 목적입니다. 감가상각은 뭐 하는 거죠? 감가상각은 회계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기업에서 뭘 써서 이제 기계를 사용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럼 총수익이 생겼겠네요. 자, 총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이 생겼는데 문제는 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계에서 뭐가 생겼어요? 감가가 생겼잖아요. 그럼 번 돈 중에 일정한 금액을 감가된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상각이 보상해서 물리치는 거라 그랬죠? 감가된 것만큼 보상해서 물리치려면 요만큼 번 돈 중에 감가된 것만큼을 감가상각 비다 그래서 비용으로 딱 뭐 해놔야 돼요? 배분 떼놔야 된다는 거죠. 비용으로 떼놓으면 이제 배분시켜 놓으면 이제 나중에 기계가 감가되어 없어지더라도 그동안 요 비용으로 떼놓은 돈들이 있죠? 요런 비용으로 떼놓은 돈들이 모여서 나중에 기계 살 수 있는 돈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씩 떼놔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기계가 얼마짜린데 하고 물었더니 이 기계의 취득 가격, 다른 말로 장부 가격입니다. 취득 가격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취득 가격이 1억이고요. 잔존 가격, 이제 수명이 다했을 때 남아있는 잔존 가격은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0이고요. 자, 이 기계는 회계니까 회계와 관련된 법에서 정한 내용 년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년수가 10년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기계는 매년 감가가 얼마씩 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물었을 때 그냥 1,000만 원씩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그럼 매년마다 1,000만 원씩 감가된다고 봐서 그 1,000만 원 어떻게 구했어요?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걸 이렇게 나눠서 구했죠 여러분. 취득 가격에서 뭘 뺐어요? 잔존 가격 뺀 거잖아요. 남아있는 거는 감가 대상이 아니니까 만약 잔존 가격이 1,000만 원 있으면 매년 얼마씩 감가된다고 보는 거예요? 900만 원씩.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1억에서 1,000만 원 빼서 9,000만 원을 10으로 나눠서. 대단합니다. 예. 감가가 1,000만 원씩 된다고 봐서 감가상각비 역시 얼마씩? 1,000만 원씩. 이렇게 몇 번 떼놓으면 10번 떼놓으면 얼마가 10년 후에? 10년 후에 1억이 만들어진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기계라는 걸 생각해 봐요. 기계라고 하는 건 초기에 능률이 어때요? 좋잖아요. 능률이 좋으면 쌩쌩 잘 돌아가요. 그랬더니 수익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업 회계 처리 준칙에 보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익이 많이 생겼으면 비용도 어때요? 좀 많이 떼놔라 그럴 수 있나요? 한 2천만 원 이렇게 떼놓고. 근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어떤 일이 생겨요? 기계가 점점 낡아가니까 서 있는 날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수익도 적어지니까 좀 적게 떼놓고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때요? 좌우전 10년 후에 얼마만 만들면 돼요? 1억만 만들면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논리를 정률법적 사고방식이라 그래요. 위에 있는 건 무슨 사고방식이고? 매년 감가가 정액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생각을 정액법적 사고방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요 정액법 같은 경우는 요 떼놓은 돈에 이자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자가 안 생기니까 1,000만 원 10번 모아놓으면 1억이 되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화폐의 시간가치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요. 10년 후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일정한 금액씩 떼놓자 이렇게. 근데 여기에 뭐가 생긴다? 이자가 10%씩 생긴대요. 그러면 요 금액은 1,000만 원보다 많이 떼놔야 돼요? 적게 떼놔야 돼요? 적게 떼놔야 되죠? 그럼 요게 지금 알고 싶다죠? 요게 알고 있다죠? 그럼 우리가 배운 거 있죠? 알고 있다에다 뭐만 곱하면? 알고 싶다 개수만 곱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요게 연금이니까 무슨 개수가 필요해요? 연금 개수가 필요한데 미랫돈과 관련을 가진 연금 개수 이름은 감채기금 개수. 그럼 화폐의 시간가치 여러분 연봉리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찾아보세요. 10년에 이자 10%에 감채기금개수 얼마냐고요? 여기다 알고 싶다 개수인 감채기금개수만 곱해주면 여기가 나와야 돼요. 몇 쪽에 있어요? 274쪽에 있어요? 그게 연봉리표에서 10년짜리 찾아보면 0.0627 이렇게 써놨죠? 뭐 뒤에 나가는 건 생략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알고 있는 게 얼마라면 1원이라면 1 곱하기 네모는 네모라 그랬죠? 10년 후에 1원을 만들려면 0.1원보다 적은 얼마씩만 0.0627원씩만 해놔도 10년 1원이 된다 이런 논리죠? 그럼 1억이면 1억에다 0.0627 곱하면 627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27만 원씩만 적립해놔도 여기에 이자가 붙어서 10년 후에 얼마가 된다? 1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요런 논리를 뭐라고 하는 요 연금의 이름이 감채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채기금법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감채기금의 다른 말이 상환기금이라 그랬어요. 왜 상환기금이라 쓴다고요?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랬어요.
회사채는 부채니까 10년 후에 1억을 만들어서 갚아야 돼. 그러려면요. 버는 돈 중에서 조돈을 뭐하기 위해서 상환하기 위해서 기금 형태로 떼놓은 돈이다. 그래서 상환기금 이렇게 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런 논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회계 목적은 좌우지간 10년 후에 얼마만 만들면 돼요? 1억만 만들면 되죠. 그래서 1억을 만드는 논리들이라고요. 자, 따라서 회계 목적에서는 자, 보시면 거기에서 박스 표가 나오죠. 자, 거기 표를 한번 보세요. 466종 메뉴에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감가상각을 보는 겁니다. 회계학상 용어라고 써놨죠. 뭐가 목적이에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딱 얼마를 배분시켜 놓을 건가, 이게 목적이라고요. 뭐 하려고? 기계라고 하는 자본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회수하기 위해서. 기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나중에 낡아서 없어질 때 다시 대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얼마나 떼놔야 되냐 이 소리라요. 자, 그러면 그래서 비용으로 회계기간 동안에 얼마를 어떻게 할당할 건가, 이게 지금 초점이라는 거죠. 자, 3번 보세요. 어디서부터 감가 들어가죠? 취득가격, 다른 말로 장부가격이죠. 거기서부터 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내용연수를 중시하고 있죠? 법정 내용연수 중시 기초하고 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는 관찰감가법 인정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요거는 눈으로 관찰해가지고 감가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1,000만 원씩 이렇게 떼놓으면 나중에 1억 되니까 눈으로 관찰해가지고 감가는 1,200만 원만큼 낡았으니까 1,200 감가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관찰 감가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가 목적이죠. 평가 목적은 목적이 평가니까 가격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을 구하려면 정확하게 가격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감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정확하게 해야 정확한 가격이 나오죠. 그 말 이해됐나요? 그러면 감가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니까 뭐도 해보느냐 하면 눈으로 관찰도 해본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매년 감가가 얼마씩 1,000만 원씩 딱딱 된다 이렇게 보지만, 아니 1년 지났다 해서 기계가 딱 1,000만 원만큼 날아가는 법이 있냐고요. 눈으로 봐서 관찰해가지고 어때요? 다시 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감가 이런 것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감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감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제조달원가에서부터 감가 들어가잖아요. 즉 어디가 아니고 취득가격이 아니고 뭐라고요? 제조달원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가를 제조달원가에서부터 감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 회계 목적은 어디에서부터 감가하는 거고? 취득가격에서부터 감가하는 거고. 이해됐나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법정 내용연수 중시한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근데 여기는 뭐가 중시되는 거예요? 가격을 구하는 거니까 경제적 내용연수가 중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연수다 했을 때 이때 내용연수는 무슨 내용연수예요? 경제적 내용연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말들을 알았죠? 예, 그래요. 거기에서 감가 수정은 감정평가상 용어고 기준 시점에서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시장 가치니까 가격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서 3번 제조달원가에서부터 시작하고 경제적 내용수에 기초한다고 되어 있죠. 5번에 뭐도 인정한다고요? 관찰감가 이런 것도 인정합니다. 하나만 더 알아두면 여기는 회계 목적은요, 감가 요인과 관련해서 아까 물리적 감가하고 기능적 감가 있죠? 내부적 감가만 하는 거. 여기는 내부적인 거. 왜? 외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1,000만 원 날가라 1,200만 원만큼 날갔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요, 정확하게 가격을 구하려면 무슨 감가도 한다고요? 물리적 감가 플러스 기능적 감가 플러스 뭐도 한다고요? 경제적 감가도 한다는 거 알고 있죠? 평가 목적은. 그런데 회계 목적은요, 물리적이고 무슨 감가만 한다? 기능적 감가만 해요. 내부적인 감가만 한다고요. 외부 환경에 따라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몇 쪽으로 가서 이제 463쪽으로 가서 가운데 4번에 있는 무슨 방법이 있어요? 감가 수정 방법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무슨 방법이 있다고요?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이 있다 하는 거 봐두시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관찰감가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평가에서는 관찰감가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관찰감가법. 눈으로 관찰하는 거죠. 기억번 보니까 세밀히 관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니은번에 눈으로 보니까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고 3번 분해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분해법은 감가 요인을 뭐로 분해한다고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로 세분한 후에 이에 대한 감가액을 각각 별도로 측정하고 이거 다 더해서 감가액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감가 누계액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겠다고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세분해서 다 더해서 여기 누계액 구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분해법은.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 밑에 기억번에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는 치유 가능한 감가도 있고 치유 불가능한 감가도 있다. 내부적인 건 치유 가능한 감가액도 있고 치유 불가능한 감가액도 있대요. 근데 맨 밑에 니은번 경제적 감가는 뭐라고요? 요 놈은 외부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 거다? 치유 불가능한 감가윤이다. 예, 그렇게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때 464쪽에 우리 조금 전에 뭐에 대해서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정액법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거 기억납니까? 정액법은 여기 정액법이라고 써놨잖아요. 매년의 감가를 뭐로 한다고요? 정액법은 매년의 감가가 정액이다. 이게 정액법이라고요. 매년의 감가를 정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도 여러분도 매년의 감가가 정액이었잖아요. 그래서 매년의 감가를 정액으로 하는 걸 정액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럼 매년의 감가액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때 매년의 감가액 여러분 아까 1,000만 원 구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이런 어려운 걸. 쉬웠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요때 매년의 감가액 1,000만 원을 구할 때 아까 요 1억을 10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취득 가격에서 잔존 가격으로는 감가 대상이 아니니까 잔존 가격 빼고 그것을 뭐로 나눴어요? 법정 내용서 나눴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회계 목적이고 평가 목적으로 하면 아까 취득 가격 대신에 뭘 써야 된다 그랬어요? 제조달원가 써야 된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법정 내용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경제적 내용서다. 기억납니까? 요렇게 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박스 보세요. 그 박스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뭘 빼면 감가 누계액을 빼면 적산가격이다 이렇게 써놨죠? 감가 누계는 매년의 감가가 쌓인 거잖아요. 얼마만큼? 경과 연수만큼. 그때 핵심은 매년의 감가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매년의 감가는 어떻게 구한다고 돼 있어요? 제조달 원가에서 뭘 빼라고요? 잔존가격 빼라고 이렇게 취득가격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가 법정 내용수가 아니라 뭐? 경제적 내용수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매년의 감가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년의 감가가 정액으로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액법이라 그래요. 자, 근데 거기 박스 밑에 니은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감가 수정 방법 중에 정액법은 계산이 간편하긴 한데 실제 감가 일치하지 않겠죠? 매년 1,000만씩 감가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하고 병용하라고요? 관찰 감가법 이런 거하고 같이 병용해 쓴다는 거예요. 1,000만 원 감가해 놓고 눈으로 관찰해서 조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가격이고 하니까. 자, 주로 T급번 건물과 구축물 등 평가에 쓴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정액법이 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건물 이런 게 중요하니까. 정률법은요. 뭐가 정률법이에요? 매년의 감가가 뭐로 이루어지는 거? 정해진 율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정률법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감가가 정해진 율, 예를 들어서 20%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씩 감가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아까 어디서부터 감가한다 그랬어요? 제조달 원가에서부터 감가한다 그랬죠? 제조달 원가 1억입니다. 그럼 1억에서부터 감가하세요. 몇 프로? 20%. 20%니까 1억에 20%는 얼마예요? 2천만 원. 그러니까 1차 년도는 얼마를 감가하는 거예요? 2천만 원 감가하는 거죠. 그럼 8천만 원 남았죠? 그러면 요 1차 년도의 감가액은 2천만 원인 거죠. 그럼 2차 년도는요? 남아있는 게 8천이잖아요. 그럼 8천만 원에다가 또 몇 프로? 정해진 율로 감가라고. 그럼 얼마예요? 1,600만 원. 그럼 얼마 남았어요? 6,4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6,400이면 그 다음에 6,400만 원에서 몇 프로 감가예요? 20% 또 감가죠. 정해진 율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1,280만 원. 여기까지는 지금 잘 읽은 거죠?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요거 보고 읽은 거 아니에요? 계산한 거예요? 놀라운 실력인데? 그럼 요거 얼마예요? 5,120만 원. 놀랍습니다. 와, 그럼 또 할 줄 알겠네. 5,120만 원에다가 20% 하면? 와, 천재예요? 그럼 얼마예요? 네, 포기 이제. 자, 그래서 정률법은 정해진 율로 감가인데 처음에는 감가를 많이 하죠.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럼 1,000만 원 밑으로 나중에 내려갔겠지. 그 내려가더라도 나중에 10년 동안 얼마 만들면 돼요? 1억만 만들면 된다. 이게 정률법 논리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를 뭐 한다고요? 많이 해요. 많이 한다는 건 돈을 많이 떼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자본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정률법에서 기억번 매년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커요. 해가 갈수록 점점 체감합니다. 넉률이 높은 초기에 많이 감가했죠. 안전하게 자본 회수하는 방법이라고요. 주로 어디에 씁니까? 디귿번에 기계 이런 데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계 이런 데. 3번 상한기금법입니다. 상한기금법의 논리는 이제 다 아시죠? 여기가 요 매년의 감가액이잖아요. 얘가 매년의 감가액에 뭐가 생긴다는 거요? 이자가 생긴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매년의 감가가 쌓이면 감가 누계액이 되겠죠? 10년 동안 쌓았어요. 감가 누계액 얼마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매년의 감가가 쌓이면 뭐가 돼요? 감가 누계액이 돼요. 맞죠? 매년 감가가 얼마예요? 627만 원이죠. 10년 동안 쌓았어요. 얼마예요? 627을 10개 쌓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6,270만 원 그래야지. 맞죠? 그게 뭐까지 더해서? 이자까지 더해서 얼마예요? 요거 1억 만들어 상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개념 보세요. 상한기금법. 자,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만료될 때, 즉 10년 동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료될 때 감가 누계 상당액 있죠? 그게 얼마예요? 6,270만 원. 됐나요? 거기에다 뭐까지 대해서? 이자는 복리죠. 복리 계산 이자까지 포함해서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10년 동안 즉 이자까지 합해서 1억 만들어 상환하겠다는 방법이다. 자, 기억번. 매년의 감가액이 어때요? 일정하죠? 627만 원 일정이잖아요. 근데 매년에 일정액만큼 감가하는 방법은 청약법 같다. 그러니까 청약법도 일정액이고 이것도 일정액이잖아요. 차이는요. 니은번 축적 이자만큼 저 10% 쌓이는 이자 있죠? 요것만큼 매년의 감가액이 청약법보다 크다 작다? 작다. 그 말 이해됐죠 이제? 그래서 그 옆 페이지 메뉴에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청약법은 매년 얼마씩 아까 이렇게 1,000만 원씩. 요게 청약법이죠? 627만 원 요거는요. 상한기금법이죠? 정률법은 초기에 많이 감가하고 뒤로 갈수록 작아지고 이제 그 그림이 이해가 되네요. 그 옆에 있는 그림도 이해가 되나요? 감가 누계액이에요. 누계액은 쌓인 거잖아요. 청약법은 얼마씩 쌓았어요? 1,000만 원씩. 그럼 1,000만 원, 2,000, 3,000 직선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정률법은 초기에 많이 쌓았잖아요. 그 2,000만 원, 3,000 뭐 이렇게 600 나가니까 위로 갔다가 나중에 뒤로 가면 작아지니까 10년이 지나면 1억이 되는 거예요. 상한기금법은요. 627이니까 10년 하면 6,270이잖아요. 1억이 안 돼 있죠. 그 나머지는 뭐가 커버한다? 이자가 커버한다. 그런 논리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별거 아니죠. 자, 정리합니다. 여기 있는 지금 뭐 감가 수정 방법 중에 내용연수법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세월이 가면 뭐가 많아져요? 감가 누계액이 많아지는 거라고요. 쌓이는 거죠.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요. 정액으로 쌓을 수도 있고 정률 초기에는 많이 쌓고 뒤로 가면 적게 쌓을 수도 있고 이자가 생긴다는 걸 전제로 했었대요. 이자만큼 또 이렇게 일정액씩 적게 쌓는 상한기금법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논리다.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거 다 했네요. 여러분이 요게 무슨 말인가까지 아시면 되겠다. 자, 문제 봅니다. 프린트. 문제 프린트 없어요? 네, 좀 같이 보여. 예. 자, 1번입니다.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가격과 가치에 대한 기술인데 잘못된 거. 자, 부동산 같은 내구재에 있어서 효용에 자본하는 가치는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과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맞죠? 예. 이번 내구재의 경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모한다. 환원한 값인데 이 경우 편익에는 소득은 물론이고 만족감이나 쾌적성 같은 비합회적 편익도 포함된다. 가치는 가격의 추가적인 편익은 더하고 비용은 공제한 값이다. 그래서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이렇게 표현했죠. 단기적으로 계리될 수 있고. 3번 시장 가치에 대한 전문가가 평가사고요. 시장 가격에 대한 전문가가 중개사입니다. 자, 5번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화폐 가치하고 가격은 반비례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2번 가격 재원칙 잘못된 거. 1번 기여의 원리란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를 전부 합한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여도를 합한 것이다. 또는 공헌도를 합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기여의 원리는 부분 부동산 가치평가 관련이 깊다. 그래서 아까 엘리베이터 추가로 설치했을 때 그 기여도를 반영해서 가치가 이루어진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부분 부동산 가치평가 관련이 깊습니다. 세 번째 대체 원칙은 감정평가 3방식 모두 이론적 근거예요. 감정평가사의 대체라고 하는 건 용도면에서 기능면에서 가격면에서 대체를 말하는 겁니다. 4번 기여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에 선행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여가 합리적이면 딱 균형이 맞다 이렇게 표현했죠.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에 가장 유용한 원칙입니다. 아까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 관련된 원칙에는 기여의 원칙 말고 뭐도 있었죠?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이런 거 있었습니다. 자, 5번 수익 배분의 원칙은 아까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라고도 쓰고요.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틀린 건 1번, 3번 가격 재원칙 틀린 거. 경쟁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도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원리로서 경쟁이 있음으로 해서 초과인이 없어지고 그 부동산 가치에 적합한 가격을 갖는다. 그래서 경쟁 이런 말 나오면 초과이윤 이런 말이 떠오르면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건물의 한계 이용 계층, 입체 이용률, 집약 한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원칙이 뭐였죠?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었습니다. 최유효용이 강조되는 근거는요. 용도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사람도 다양한 용도 중에서 최고 최선의 이용을 찾아서 이용한다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토지도 용도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최유효용이 강조됩니다. 4번 평가 가치는 평가 보고서에 명시된 특정한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있다는 것과 시간이 지나면 계량물의 가치가 감가상각해야 된다. 무슨 원칙이에요? 아까 세월이 가면 건물은 감가한다. 가치 형성년이 변한 거라 그랬죠? 가치 형성년이 변하면 가치도 변한다. 변동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준 시점 명시해야 된다. 기억납니까? 그 특정한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있다. 변동의 원칙입니다. 자, 그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 관련이 깊고 균형의 원칙은요. 기능적 감가 관련이 깊습니다. 4번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잘못된 거. 1번 지역 분석의 근거는 부동성과 인접성입니다. 개별 분석은 개별성입니다. 지역 분석의 목적은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판정에 있습니다.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선후관계에서 지역 분석이 선행하고요. 개별 분석이 후행하는 원칙입니다. 자, 가격 재원칙에서 지역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고 개별 분석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틀린 거죠? 거꾸로 써놨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부분적, 국지적, 미시적 분석입니다. 자, 5번 감정평가에 있어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번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의 현상과 장래 동향을 명확히 파악해서 그 지역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효용을 판정하는 거 맞나요? 맞네요. 예. 한번 지역 분석에 사용되는 인건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않은 지역이다. 틀렸죠? 인건지역은 속한 지역입니다. 디귿번 이 인건지역의 경계가 물리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아까 뭘 기준으로 그랬어요? 표준적 이용을 중심으로 판정하세요. A 지역과 B 지역 같은 지역인지 다른지는 표준적 이용이 같으면 같은 지역, 다르면 다른 지역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맞네요. 리얼번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이 먼저 실시된다. 틀렸죠? 예, 지역 분석이 먼저 실시됩니다. 5번 개별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은 어떤 지역에 속해 있고 그 지역적 특성이 뭐고 그 전반적으로 그 지역 특성이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하는 거. 이건 뭐죠? 지역 분석이죠. 개별 분석이 아니고. 예. 그래서 미 한번 틀렸네요. 옳은 거는 그러면 두 개죠. 두 개. 예. 그래서 기억번하고 디귿번 이렇게. 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써놨다거든요. 인생을 어렵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회피다. 회피. 예. 지금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면 그 순간은 좀 편한데요.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학계론이 지금 어때요? 만만치 않다 이거죠. 근데 회피하면 절대로 이거 못 넘어갑니다. 예, 많이 부딪혀서 계속 들으시고요. 강의 꾸준히 참석하고 이러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